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둘째 며느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희 시댁처럼 장남이 항상 우선이신가요? 저희 시댁은 말 그대로 뭐든지 장남이 우선인 집이에요. 그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얼마 전 한 사건 때문에 싹 사라지게 됐는데 저희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결혼할 때 남편은 자신이 차남이기 때문에 저에게 시집살이 이런 걸로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자신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이었는데 시댁에서는 남편을 잘 챙기진 않았거든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장남인 아주버님 얘기가 우선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결정도 장남이 결정하는 걸 따르기도 했어요. 문제는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는 말과는 다르게 시모는 형님과 절 자주 비교하셨고 항상 형님을 위해줘야 한다며 저에게만 말을 했었죠. 네 형님이 시집 올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아니? 결혼식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저런 예쁜 며느리 얻었냐면서 칭찬했다니까. 거기다가 애가 얼마나 싹싹하고 자랐는지 동네방네 큰 며느리감 제대로 들어왔다고 한다니까. 거기다가 그네가 예의도 있어가지고 시집 올 때 얼마나 잘하고 왔니? 너는 그런 형님 만난 거 축복인 줄 알아. 우리 큰아들이 잘하니까 며느리도 잘하는 거지. 부창부수 알지? 에이 어머님, 저도 시집 올 때 잘해왔잖아요. 저도 칭찬해 주세요. 형님 잘하시는 건 알지만 저도 잘하고 있는데 항상 형님만 칭찬해 주시고 저 너무 서운해지려고 그래요. 저희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하잖아요. 저번에 남편이 얼마나 서운해했는데요. 저번에 어머님 아프시다고 해서 엄청 좋은 영양제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아주버님한테 칭찬했다면서요. 그게 다 형이 잘하니까 그런 거지. 걔가 형이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니? 다 우리 큰아들 덕분에 그런 거야. 아직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든 큰형부터 잘 돼야 아래 동생들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모셔야지. 너희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나중에 형이 알아서 동생들 챙기지 않겠니? 항상 큰아들을 제일 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시기도 했고 남편도 가족들을 살뜰하게 챙기기도 했지만 정작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가족들한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항상 자기들 일이 우선이었고 급할 때면 가족을 찾았지 연락 한 통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는 항상 큰아들 내의 바라기였죠. 형님네는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딱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입덧으로 힘든 저에게 찾아와 시모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안 그래도 입덧이 좀 심해서 전화 드린다고 하고 못 드렸는데 입덧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같이 나가서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좀 이따가 남편 온다고 하니 오늘은 남편이랑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같이 드세요. 밥은 됐고, 너 어떻게 벌써 임신을 한 거니?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을 해? 나는 너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달려왔어. 임신을 해도 왜 지금 한 거야? 에휴, 정말 내가 답답해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항상 첫째, 네 아주버님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했잖아.
네? 아니, 그게 무슨... 아주버님한테 아직 말을 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정기가 아니라서요. 나중에 안정기 되면 그때 말하려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가족들 다 모이는 날 저희는 못 갈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디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형님이 임신을 안 했는데 니들 먼저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냐고. 아무리 그래도 순서가 있지. 이러면 순서가 틀린 거잖아. 원래 형이 먼저 결혼하고 임신해서 출산을 해야 아이를 갖는 거지. 이렇게 덜컥 임신해버리면 어떡해? 내가 세상 둘째가 먼저 애 낳다는 건 처음 들었네. 너희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 건 형님이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임신을 왜 형님이랑 상의를 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형님네도 아직 아이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형님네 아이를 안 낳으면 저희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은 다른 사람이랑 상의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니들한테 그냥 부담 갖지 말라고 어른으로서 그렇게 말한 거지. 아무리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는 거야. 일단 형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순서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해.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를 꺼내는 시모를 보면서 전 한참이나 멍해질 수밖에 없었고 임신에도 순서가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나중에 남편이 듣고선 저보다 더 어이가 없다며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섰어요. 시부모는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 태도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죠. 형님네는 그동안 아이 생각이 없다고 했었는데 제 임신 소식을 듣고서는 갑자기 난임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여러 번 시도 끝에 바로 임신을 했고 형님이 임신을 하니 시모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다닌 듯 했어요. 그 정도는 서운하지 않았는데 제일 서운했던 건 바로 시댁에 가서 먹는 음식이었죠. 그네야, 입덧은 좀 어떠니? 임신하면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야 해. 우리 장손 품은 귀한 몸이니 무리하지 말고, 알았지? 네가 좋아하는 음식 잔뜩 차렸으니까 오늘 배부르고 든든하게 먹고 나중에 갈 때 싸줄 테니 다 가지고 가서 먹어. 아이고, 어떻게 그 장한 일을 해냈니? 나중에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았지?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제가 입덧이 심하지 않은가 봐요. 저도 입덧 때문에 고생할 줄 알았는데 역시 백속 아가가 착해서 그런지 입덧도 심하지 않네요. 동서는 이렇게 못 먹어서 어떡해? 임신했는데 어쩜 살이 더 쏙 빠진 것 같아. 우리 조카는 별로 착하지 않은가 보다. 엄마 이렇게 고생시키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다. 쟤는 어떻게 임신하고서는 살이 더 빠지냐? 하여튼 간에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 장손이 뱃속에서부터 장손 노릇을 하는 거야. 그나저나 아직 성별이 확정되는 건 아닌 거니? 보니까 성별 알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뭐 어차피 배를 보니 딱 봐도 아들이야. 동네 사람들도 큰애 보더니만 다들 아들 임신한 것 같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아마 다음 달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어머님 말처럼 아들일 것 같아요. 태몽도 그렇고. 아들이면 진짜 너무 좋죠.
그나저나 동서는 입덧도 심하고 배도 그렇고 딸인가 봐. 그치? 내가 그런 건 잘 본다니까? 동서는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어머님, 근데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만 차려주셨네요. 어머님 덕분에 뱃속 아가도 너무 행복하대요. 그나저나 동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네? 이참에 이런 것도 좀 먹어봐. 싫어한다고 안 먹으면 그거 아이가 배운다? 형님과 시어머니는 둘이서 쿵짝이 잘 맞았고, 저도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음식만 잔뜩 차렸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보다 보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잘 챙겨달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다 큰 어른이 음식을 까탈스럽게 고르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셔서 서운한 마음도 점점 더 커졌죠. 형님은 임신을 하고선 입덧 한 번이 없었는데, 반면 저는 임신 중반이 넘어갈 때까지 입덧이 쭉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만나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그럴 때도 저는 그냥 참석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몸이 힘들어 가지 못할 때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그럴 때도 항상 저의 몸보다는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쓰는 게 심오셨어요. 입덧이 그렇게 심하니? 그래도 가족들 다 같이 모이는 날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안 와서 오늘 네 형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 며느리라고 둘밖에 없는데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컨디션 안 좋다고 그냥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니? 얼른 전화해서 형님한테 고생했다,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그러렴. 저도 웬만하면 가고 싶었는데 몸 상태가 정말 심각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오늘 식당에서 외식했다고 하던데 형님이 뭐 준비하셨어요? 남편 말로는 오늘 그냥 편하게 밖에서 밥 먹고 헤어졌다면서 말하던데 어디 형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오신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며느리가 둘인데 첫째 며느리만 오니까 그런 거지. 얼마나 신경을 썼겠니? 그리고 너 입덧 심한 거 알겠으니까 이제는 너무 티내면서 입덧하지 말어. 그냥 감기 걸렸다든지 일 있다고 하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못 온다고 하면 그네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어떻게 형님도 잘 견뎌내고 있는데 아래 것이 더 유난이야. 하여튼간 별나다 별나. 무엇이든지 대부분 형님 위주로 돌아가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덕이 그쪽으로 향했는데 가장 서운했을 때라면 바로 성별이 나온 날이었어요. 저는 형님보다 일찍 임신을 해 먼저 알게 되었는데 딸을 임신하고 있었죠. 형님이 성별을 알게 되던 날 갑작스럽게 시댁에서 저녁을 같이 먹자면서 다 초대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형님이 아들을 임신해 축하를 하는 자리였어요. 아이고, 우리 장한 큰며느리. 역시 집안대를 이을 수 있게 아들까지 품고 있고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니까. 그네야, 오늘 많이 먹거라. 네가 잘 먹고 건강해야 뱃속 우리 장손도 건강하지. 너 좋아하는 음식 잔뜩 했어. 우리 장손 이름 뭘로 지어야 하나?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엄마 아빠 닮아서 애가 똘똘하고 야무질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장남이 한 번에 아들을 갖고 장하구나 장해.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아들이어야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니? 잘 자라고 있다고 하지? 벌써부터 언제 태어날지 너무 기대가 되는구나. 아들 닮으면 뭐든 잘할 텐데 말이야. 옛날이었음 동네 잔칫감인데.
어머니, 아버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별 나왔을 땐 별다른 말 안 하더니만 무슨 잔치까지. 그리고 저번에는 사촌 출산했을 땐 딸이고 아들이고 건강하게 낳기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서는 무슨 아들 타령이에요. 듣다 보니 내가 너무 서운해지려고 하네. 그리고 매번 이런 식으로 형수님 좋아하는 음식만 차릴 거예요? 이럴 거면 그냥 우리 모임에는 안 올게요. 다 따로 만나요. 이것 봐라. 그네는 그래도 가족 모임이라고 어떻게든 챙기려고 꼬박꼬박 나오는데 둘째는 보이냐? 어떻게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지려고 하는 거 막내는 막내야. 아직도 아기야 아기. 무슨 이 형수님만 챙기고 네 와이프는 안 챙긴다는 거니?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주고 있는데 별소리를 다 하네. 됐어.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아무리 남편이 나서서 서운함을 표현해 보아도 시부모님은 신경도 쓰지 않았고 단지 어린아들이 철없이 하는 투정이라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좀 강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정말로 시댁에 앞으로 발길을 끊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또 철없이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시부모도 진짜로 시간이 지나도 시댁에 가지 않자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본인들 잘못이라면서 사과하셨는데 분위기가 좀 풀리고 나니 또 그때 일을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저번에 네 남편이 나한테 이제 집에 안 오겠다 어쩌겠다 했을 때 얼마나 내가 당황스러웠는지 아니? 역시 얘는 막내띠를 절대 못 벗는구나 싶었어. 어떻게 자기 안 챙겨줬다고 삐질 수가 있니? 그래도 우리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거지. 언제쯤 철이 들 건지 몰라. 에휴. 혹시 네가 옆에서 입김 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하도 이상해져서 말이야. 제가요? 남편이 그럴 사람도 아니고 애초에 남편도 서운하다고 어머님한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자꾸 차별하지 말라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서운하니 그런 건데 제가 시댁에 가지 말라고 말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에휴,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그때는 형님만 챙겨서 미안하다고 하시고서는 아니 뭐 우리가 첫째를 좀 위해주긴 하지만 남들이랑 뭐 다를 게 있겠어? 단지 첫째고 더 하는 일도 많고 수고로운 일도 많으니까 챙기는 거지. 아직 니들이 어려서 잘 모르는 거야. 나이 들어봐. 원래 나이 순서대로 챙기게 되어 있어. 아유, 난 우리 작은 아들이 애교 많은 막내라고는 생각했지만 안 그러던 아들이 자꾸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 뭐. 큰애야 원래 우직하고 생각이 깊었긴 했다만 어쨌든 작은 애가 엄마밖에 모르는 효자였는데 갑자기 불평불만만 쏟아놓으니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니? 아들도 원망스럽지만 그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고 그래도 한번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조심하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점점 더 차별이 심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먼저 딸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시모는 오지도 않으셨어요. 절 배려하시느라 오시지 않으시는 건가 싶어서 집으로 간 후에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었답니다. 어머님, 저 집에 왔어요. 어머님 그래도 손녀 보고 싶으실 텐데 전화도 없으시고 집에 오신다는 말씀도 없으셔서요. 혹시 제가 불편할까봐 한 번도 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오시고 손녀도 보세요. 남편한테도 말은 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편하게 오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 잘 태어난 거 알았으니 뭐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 몸은 괜찮니? 어쨌든 아이 낳느라 수고했네. 안 그래도 내가 너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고 아들한테 돈 보내놓았어. 그래도 넌 수월하지. 딸이니까 뼈대도 작고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우리 큰애가 아이 낳다가 힘들면 어쩌나 걱정이야. 나도 아들 둘을 낳아봤잖니?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아, 형님은 이제 산 딸 얼마 안 남았죠? 저번에 제왕수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해서 좀 일찍 낳으실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근데 형님은 왜 제왕수술 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출산할 때 물어보니까 웬만하면 자연 출산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왕수술은 무슨? 그냥 낳을 거야.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 거 가지고 그렇게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니? 너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소방 맞았어. 시댁에서 딸 낳고 그렇게 편히 쉬고 있으면 얼마나 구박받는데. 넌 참 좋은 시절에도 태어났다. 하여튼간 몸 잘 챙기고 이번에 출산했으니까 다음에 가족들 모일 때 꼭 와야 한다. 그때 큰애 출산하기 전에 맛있는 것 좀 먹고 그러자.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용돈을 챙겨주셨다고 하니 속은 그러지 않으신가 했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5만 원만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 형님이 출산을 하셨고 그때 산후조리 비용도 시댁에서 다 줬고 아이한테 필요한 물건들은 다 새 걸로 하나부터 열까지 사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차별을 했을 때보다 아이에게 차별했을 때 더 서운하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딸을 엄청 아껴서 좋은 물건을 알아서 사줬고 되도록 시댁의 아이와 같이 가진 않았지만 갈 때도 갔다 오고 나서도 혹시나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남편과 저도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시모는 아이가 자라면서도 한 번을 저희 집에 온 적은 없었는데 손녀가 보고 싶다고 하거나 맡기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부탁을 드려도 아이는 엄마가 봐야 한다며 거절하셨죠. 그런 시모가 어느 날은 뜬금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 어머님,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오시질 않으시다가 오늘은 어쩐 일로 여기 주변에 볼 일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미리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약속 늦추기라도 했을 텐데 오늘 아이랑 같이 어딜 좀 가봐야 해서요.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쩌죠? 뭐 난 상관없으니까 네 볼일 봐. 아휴, 니들은 물건이 왜 이렇게 많니? 이거 사주면 네 딸이 잘 가지고 놀긴 하니? 아직 어려서 뭘 모를 것 같은데. 잘 쓰긴 하는 거야? 보니까 새 거 같은데 손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쓰는 거면 내가 좀 가져갈게. 이런 거 필요도 없는 물건 집에 그냥 두면 복 나가. 바로바로 치워줘야지. 이렇게 두면 안 돼. 네? 이거 아이가 잘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셔서는 뭐 필요한 거 있으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다 애가 놀면서 쓰고 있는 물건이라서 가지고 가시기에는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에이, 이런 거 물건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니? 한두 개만 사주면 되지. 일단 이거랑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갈게. 우리 장손이 좀 컸다고 집에서 너무 심심해 하는 거 있지? 그네가 오늘 일 있다고 해서 애를 맡겨두고 갔는데 집에 뭐가 있어야 말이지. 물어보니까 니들 딸한테 엄청 사주고 그런다며.
좋은 건 나눠 써야지. 여자애들은 솔직히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 시모는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는 장손줄 물건 없나 보고 가지고 가버렸고, 갑작스런 상황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당장 30분 뒤에 약속을 가야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할머니라며 반가워하는 딸을 뒤로하고 물건만 이리저리 살피느라 바빴어요. 딸이 뒤에서 빤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에만 집중하는 시모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이 사건 이후로 저희는 시댁에 가는 발걸음을 줄였고, 명절이나 큰 행사 빼고는 대부분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댁에 가는 걸 아예 멈추진 못했죠. 남편도 저도 그때는 원래 첫째만 좋아하셨으니 영까지 끈을 잃을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고 치울 때 일이 생겼어요. 준이, 할머니 봐봐. 이렇게 해서 닦는 거야. 알았지? 이제 걸음마 하고 다니니까 앞으로는 상 네가 닦는 거다. 알았니?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수저 숟가락은 네가 가져다 놔야 하는 거고, 나중에 다 네가 해야 할 일이니까 엄마 하는 거 잘 보고 따라해. 알았지? 어쩔 수 없이 네가 딸로 태어났으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 어쩌겠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딸한테 왜 행주를 지어주세요? 그거 저 주세요. 아직 딸 어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한테 벌써부터 그런 걸 하라고 가르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딸한테만 말하지 마시고 저기 어머님 손주한테도 말하셔야지. 나중에 애들 이거 제대로 알면 서운해해요. 저희처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딸이랑 아들이랑 같니? 원래 다른 걸 뭐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장손한테는 이런 일 맡길 일이 없는데 왜 말을 해? 어차피 주은이 있으니까 나중엔 주은이가 다 해야 할 일이고, 지금부터 교육해두면 나중에는 더 편하지 않겠어? 대환이는 저기 저 방에 들어가서 아빠랑 텔레비전 보고 있어.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어머니, 이렇게 알려주면 애들은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나중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형처럼 저렇게 누워서 차려진 밥상에 밥 먹을 때나 일어나고 저렇게 된다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애 버릇 나빠지게 하는 거 모르세요? 지금부터라도 좀 자제하세요. 아예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면 대놓고 주은이랑 태환이 차별이라도 하지 마시던지. 아이고,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러면 달고 나오지 그랬냐? 진작에 달고 나왔으면 내가 이렇게 시키겠어? 뭐 장손만한 손주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장손이 나중에 커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 형도 그냥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큰일 생기면 다 형이 정리하고 주관해야 하는데 너는 무슨 그런 것도 모르니?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해봤자 시부모기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차라리 우리가 발길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갈수록 두 손주들 태도는 점점 달라졌는데, 딸은 머리가 좋아서 6살이 되기 전부터 한글을 떼기 시작했고, 영어 알파벳은 진작에 뗀 상태였어요. 그런데 조카는 5살이 되도록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시모는 형님 아들이 저러는 게 바로 제 딸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아유, 저렇게 딸이 집안에서 잘난 척 하니까 아들이 길을 펼 수나 있나. 너는 애를 데리고 올 거면 좀 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앞에서 잘난 척 해버리면 다른 애가 얼마나 기죽고 그러겠어. 에휴, 여자가 길을 펴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지. 우리 태환이가 말이 트일 때가 됐는데도 이게 이러는 이유가 있다니까.
저희가 보면 뭐 얼마나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저희 딸이 말 잘한다고 태연이가 그래서 못하는 거라고 말하시는 건 아니죠. 저번에 형님한테 검사 받아보라고 아는 기관 추천도 드렸는데 거긴 안 가보셨대요? 오늘은 형님도 안 오시고 뭐 문제가 있어서 가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말이 빨리 트이면 좋잖아요. 우리 장손이 뭐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야? 너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내가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말을 늦게 하는 애도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늦게 할수록 머리도 똑똑하고 더 좋은 거야. 쟤는 머릿속으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봐도 애가 기가 한 번 죽으면 이게 아무리 자주 안 본다고 해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 다행히 시조카는 5살이 끝나갈 무렵에 말이 트였지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말괄량이었고 시댁에 가끔씩 가게 되면 시조카는 시댁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사고를 쳤는데 시부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 맡기고 좋아하던 아주버님과 형님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불만이 있는 듯 보였고 그러다가 7살 어린이날에 사건이 터졌어요. 어린이날이라면서 선물을 주겠다고 다 모이게 했던 시부모는 저희 딸에게는 주방놀이를 선물해 주셨는데 7살 평생 처음 받는 선물이라 딸이 너무나 좋아했고 저도 많이 놀랬죠. 그런데 시조카에게는 갑자기 돈이 든 봉투를 수여하더라고요. 우리 조은이는 이제 7살이 되었으니 슬슬 집안일도 해보고 그래야 하지 않겠니? 딸은 다른 건 몰라도 집안일만 잘하면 돼. 여자는 똑똑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 집안일만 잘하면 예쁨 받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물해 준 거야. 집에서 연습 많이 하라고. 알았지? 그리고 우리 태환이 하나밖에 없는 장수원. 저번에 엄마가 말한 영어 유치원 내가 보태줄 테니까 다음부터 잘 다니렴. 아무리 그래도 아직 아이한테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니요. 어머님, 그런 의도로 이거 사주신 거면 저희 안 받을래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동안 그래도 아이 생각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잘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온 거였는데 저희 진짜 안 되겠네요. 너무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장손이 먼저 잘 돼야지 집안이 사는 거야. 우리 장손은 앞으로 대대로 클 아이니까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하는 거지. 니들도 그렇지 않니? 우리 몰래 아이한테 이것저것 좋은 걸로 사주고 솔직히 큰애가 잘 돼야 모든 집안이 화목하고 좋은 거지. 니들만 잘 되면 그게 가족이니? 니 딸이야 니가 알아서 교육을 시키든지 말든지 하고 일단은 우리는 장손한테 투자를 좀 하려고. 장손은 나 닮아 성공보증 수표잖니. 장손 타령만 하는 시부모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어요. 그러던 중 딸이 시모의 말을 듣고선 그래서 할머니 이름도 보증인이야?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사색이 되었던 건 다름 아닌 아주버님과 형님이셨는데 아주버님 얼굴이 심각해지더니만 갑자기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가 옷장부터 정신없이 싹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은 갑자기 화를 내며 수많은 서류 뭉텅이를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죠. 엄마 혹시 또 땅 가지고 장난쳤어? 아, 그거 나 준다며. 내가 말했잖아. 지금 사업 안 돼서 망하게 생겼다고. 엄마가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이제 어쩔 거야?
땅 문서 어디 갔어? 혹시 그것도 다 팔아먹었어? 이건 또 뭐야? 여기저기 또 보증 사준 거야?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말해? 아니, 그게 아니라 보증선 건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야. 걔가 사업을 좀 크게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 사이즈가 있으니까 보증인이 필요하더라고. 엄마가 뭐가 있겠니? 땅이랑 이런 건 가지고 보증을 서준 것뿐이고 이번에 투자금 받으면 바로 갚는다고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저번에 당하고 이제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니까. 어머님, 이게 그거랑 뭐가 달라요? 아, 어머님 제발 사고만 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땅 주신다고 해서 이것저것 견적까지 싹 다 봤는데 진짜 어쩔 거야? 어머님 그래도 땅까지 넘어간 건 아니죠? 그냥 또 남아있는데 이건 별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 땅에 사업 시작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애초에 저희 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남이 가지고 가지 누가 가지고 가겠니? 이러지 말고 바로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자. 내가 서류를 쓰긴 했는데 형식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야. 니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내가 말을 꺼내질 못했어. 이것도 다 투자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잘 해결한다니까 그러네. 지금까지 니들 돈 잘 받아놓고선 이제 와서 이 난리니? 알고 보니 시모는 여기저기 땅이며 부동산이며 다 끌어다가 장순한테 많이도 해 주셨더라고요. 재산도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보증인까지 서게 되면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사건을 알고 나서 얼마 뒤부터 여기저기 난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 처음에는 장남 장손을 챙기려고 부동산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 장남에게 문제를 오픈했고 원래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했던 땅을 팔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정신 못 차리고 또 투자 사기에 당하면서 남아있는 땅도 가압류가 들어왔고 그제야 시모는 장남에게 연락을 했지만 장남은 시모를 외면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투자한 돈이 있는데도 왜 뭐 도와주냐고 하니 장남은 엄마가 좋아서 해준 거지 우리가 해달라 한 적 없다며 끊어버렸죠. 결국 시모는 저희에게 부탁을 하러 오시기도 했어요. 아이고, 이제 어쩌냐. 집도 모두 다 날아가게 생겼다.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래도 엄마가 좁은 방 한 칸에서 사는 건 원하지 않지? 니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다음 수습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왜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장남한테 찾아가시지. 들어보니까 땅도 이미 주겠다고 하고 다른 땅 판 돈으로 장남이랑 장손만 챙겼다면서요. 그 많은 돈 받은 당사자들은 어쩌고 왜 저희한테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세요? 잘난 형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재산도 다 형한테 주시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큰일 해결하려고 장남이 있는다면서요. 아유, 큰애가 내 연락을 안 받아서 그래. 네 형이 연락도 안 받고 책임 못 져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이번에 해결 못하면 진짜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네 형은 연락도 안 되고 급해서 그러니까 네가 좀 해결해줘. 저희도 해결 못 해드려요. 형은 밖이라도 한 게 있어서 모르겠지만 저흰 결혼부터 지금까지 다 저희 힘으로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저희 힘으로 모은 것보다 훨배로 받은 형한테 연락 다시 해보세요.
남편은 시부모가 자신 몰래 형에게만 집 한 채 넘는 돈을 지원해줬다는 사실을 알고선 크게 실망을 했어요. 돈이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선 너무나 서운해했고, 더군다나 자신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태어났을 때 5만 원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간 시족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줬다는 걸 알고선 이제는 더 이상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시부모는 우리 보고 천륜을 끊는 나쁜 애들이라며 저희만 탓했지만 정작 그렇게 지원받은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건이 터진 이후로 발길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재산을 날리고 나서 겨우 집만 건져낸 시부모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다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마음을 열 생각이 없어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천륜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의 의견 부탁드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딸아이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려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안 좋았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털어놔야 할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때의 사건이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다가 이른 나이였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또한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처음 뵙게 된 시부모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식은 무난하게 성사될 줄 알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과 소파에 앉은 저를 한 곳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혼전 임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자 시모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건 바로 금전적인 요구였고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에 저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시모의 말을 같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돈이 많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 집안에 재력이 상당하다면서? 그럼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어느 정도 보상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혼인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도 결혼식 전에 신고를 해야 주변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여자의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놀린 네가 잘못한 거니 우리가 피해를 본 입장 아니겠어? 그러니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든지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할래? 돈을 주고 결혼을 할래? 아니면 그냥 혼자서 뱃속의 아이를 키울 거야?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만족할 만한 금액을 준다면 내 아들과 결혼하는데 조금도 문제 삼지 않으마. 하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만도 화가 나지만 최대한 많이 참고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제가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니고, 저는 결혼 전에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행동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저희 집안에서 돈을 줘야 된다고요? 상황이 어찌됐던 일단 너는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온 거 아니니? 그럼 당연히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하는 거고, 그게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안이 잘 사는 형편도 아니고, 이런 방식의 결혼은 처음 들어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랑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야? 돈 몇 푼 때문에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 정도도 정말 많이 배려해 준 거다. 내 아들이 앞으로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가 앞길을 막았으니 어쩌겠니? 네가 정말 내 아들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돈이 문제겠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의 말에 저는 아예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이용하려는 것 같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뒤 시댁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저를 뒤따라오면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자며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한테 너무 실망한 저는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는 듯 실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무 실망하게 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등을 돌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왜 그냥 가려는 건데? 그럼 우리 결혼 안 할 거야?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우리가 벌면 되는 건데 일단 엄마가 말씀하신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안 돼? 뱃속의 아이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돈 때문에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원치 않는다고.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굳이 어머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하고 살면 안 돼?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우리 집안을 상당히 얕보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좋겠어.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던 건 없었던 일로 하자. 아까 그 자리에서 당신이 무리한 조건이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이렇게까지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저는 시댁 집안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지 눈물을 흘렸고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졌겠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부모님께서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왔던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시댁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드리자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예정대로 그 사람과 대화를 원하셨고 저는 약속대로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 그 사람을 인사시켜 드렸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풀어가신 부모님께서는 좋게 해결하길 원하셨죠.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만남도 원하고 계셨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저만의 책임이 아닌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 먼저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상견례 자리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양가 집안이 모두 모이게 되었고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아빠가 대화를 주도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게 시모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시고 아빠의 말에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저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게 시모는 전혀 아빠의 말에 반박 못하셨죠. 결국 돈 얘기는 없던 걸로 되었고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모의 표정은 안 좋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까지 모두 끝이 나고 한동안 일이 바빴던 남편이 시간을 내지 못해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래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너무 일정이 바빠서 결혼식이 끝나고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었죠. 며칠이 지나고 오후에 시간을 비울 수 있다는 남편의 말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도 남편이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화도 받지 않길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게 되었고 서둘러 시모가 알려주신 장소로 택시를 타고 출발했어요. 가는 동안 온몸이 떨려왔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차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는데 탈출을 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현재 실종 중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 도착을 하니 시모가 오열을 하고 계셨고 시부는 침수되어 있는 차를 바라보시면서 괴로워하셨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시모에게 여쭤보는 순간 비틀거리시며 몸을 일으키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시곤 사정없이 흔들어 대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면서 저도 같이 그 사람을 뒤따라가라고 밀어붙이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셨죠. 사고가 나기 전에 시모와 남편이 통화를 했었는데 혼인신고를 하려고 없는 시간 빼서 가는 거라 서둘러 움직이려다가 사고가 나게 된 거라면서 제가 재촉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실종이 된 이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지금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니? 혹시 몰라 집에 와봤는데 아주 살판 났네.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감히 너는 잠을 자고 있어? 당장 나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일어나지 못해? 그리고 이 집,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반반해서 마련했지만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당장 정리해서 내 통장으로 넣어놔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또 돈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 건 아니지? 애초부터 너랑 내 아들은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였는데 하도 네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잖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돈 주기 싫으면 너 혼자 살라고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도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거니? 이번 달 내로 이 집 당장 처분하거라.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임신한 상태예요. 그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좀 전까지도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다가 몸이 지쳐서 잠깐 눈을 감게 된 거였어요. 혼자의 몸이 아니다 보니까 제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제가 혼인신고를 서둘러 하길 원했던 이유는 이제 몇 달 뒤면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전에 법적인 절차를 모두 끝내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 뿐이지 그 사람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재촉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떠났다고 믿고 싶지 않을 만큼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집을 처분할 마음은 없어요. 시모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시곤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남편의 장례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집도 처분했고 서로 얼굴 볼 일이 더는 없는데 왜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나는 할 말 없으니까 2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어머님, 실종된 그 사람 찾았다면서요. 그래서 장례식 진행하신다는데 저도 옆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사람 배우자인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네가 내 아들 얼굴을 보겠다고? 나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데 이거 어쩌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금세 잊은 거니?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만 돌아가거라. 나는 절대로 내 아들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알려주지 않을 거다. 내 앞에서 울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어차피 너희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생각해보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자식일지 아닐지 그것도 나는 의심스럽다. 어머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못했던 것 뿐이지 저희는 결혼식까지 전부 다 진행을 했었다고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가 분명히 맞다고요. 그러니 장례식장에 같이 좀 가주세요. 제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발 저도 장례식장에 데려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는 길 함께 해주고 싶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임신한 제 몸을 밀친 뒤 문을 굳게 닫으셨고 한참을 기다려도 시모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나오실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녁 시간이 되어서까지 시모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고 결국 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장례식장을 가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납골당이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시댁에 도착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시댁에서 짐을 빼고 있었고
시모가 정신없이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시모에게 다가가 납골당의 위치라도 알려달라며 부탁을 드렸어요. 너 상당히 끈질기구나. 내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니? 너한테 뭐하러 내 아들 납골당을 알려줘야 하는 건데 지금 이사 준비로 정신 없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계속 좋게 얘기하니까 어른이 하는 말이 우스운 거야? 어머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는데 납골당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도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으셔서 장례식장에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납골당 위치만 알려주신다면 다시는 어머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번에 네가 문 앞에서 하도 기다리는 바람에 내가 뒷문으로 나갔었다. 너는 우리 집에 한 번밖에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이 집이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어. 그걸 몰랐으니 멍청하게 정문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알려줄 수 없으니까 더는 물어보지 마라.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쳤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서둘러 달라며 재촉을 하셨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납골당 위치도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만 잊으라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출산까지 할 수 있었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는 아이가 되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키울 각오가 되어 있었고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제 삶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하셔서 항상 보고 자라왔던 게 음식을 만드시는 거라 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반찬 가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 시작은 눈에 띌만하게 잘 된 건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한 길만 파다 보니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되었고 반찬 배달 전문점으로 동네에서 꽤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배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자 점심시간만 되면 주문이 밀릴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반찬 가게를 이용해 주셨어요. 저희 가게가 잘 되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하시던 식당을 처분하시고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주문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면서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반찬들을 주문하신 손님은 저희 가게 계좌로 먼저 송금까지 전부 끝내 놓으셨어요. 안주인분께서는 출타 중이라 벨을 누르면 알아서 문을 열어줄 거라며 반찬만 주방 안으로 들여다만 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날 많은 손님이 오실 예정이라 음식에 신경 좀 써달라면서 부탁을 하신 뒤 전화를 끊으셨고 양이 많아서 제가 직접 배달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차 트렁크에 반찬들을 실었어요. 그렇게 시간 맞춰 안주인분께서 알려주신 주소에 도착을 했는데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고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이 자자한 성북동에 60억 정도 되어 보이는 집 앞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누구시냐는 남자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려오길래 반찬 배달 왔다고 설명을 드리자 대문이 열렸고 저는 양쪽 손에 반찬들을 가득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지나치자 한 남자가 발톱을 깎으면서 손가락으로 주방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주방 테이블에 반찬들을 올려놓은 뒤 집주인분께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발톱을 깎으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돈을 지불했냐는 말에 안주인분께서 미리 송금하셨다고 설명드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고 그 사람도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는지 급하게 몸을 돌린 뒤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보라는 말을 끝으로 몸을 피하려 하자 저는 급하게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의 팔을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의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이 집에 있는 건데? 15년 전에 분명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 그런 과거의 모든 일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말이야? 당신이랑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보네. 아이는 잘 크고 있고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보다시피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 15년이나 지난 일인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서로 갈 길이 달랐을 뿐이야. 우리 집안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처음에는 당신이 임신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줬었는데 혼인신고하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정말 괜찮은 집안이 있다면서. 재력이 상당한데 문제는 다리가 하나 없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돈보다 당신이랑 같이 살길 원했었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 이상하게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 당신은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 내가 전적으로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이 갑자기 막막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소개해 주겠다는 여자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은 있었지만 집안에 돈도 많았었고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장애가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았어. 그래서 당신을 버리고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나는 그대로 압차의 후미를 받아 충돌해 버렸고 미끄러지면서 다리 아래로 차가 매달리게 되었던 거지. 나는 급하게 차에서 밖으로 탈출을 했고 잠시 뒤 차는 다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어.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건 내가 실종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신이랑 복잡한 관계를 풀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고 나는 한동안 몸을 숨긴 채 지내게 되었던 거지. 나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거든.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휴가를 즐겼었지. 그럼 15년 전에 있었던 사고가 계획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당신을 끝까지 안 보여줬던 거고?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뱃속에 있었던 아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야?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건데, 당신 하나 때문에 가족 전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나를 선택했으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어쩌겠소.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봐. 우리 더 이상 볼 필요 없잖아. 쓸데없이 지금 마주쳤다고 돈을 달라거나 하진 않겠지. 예전에 내가 아냐. 괜히 문제 일으키려고 수수다가 지금 운영하는 저 반찬 가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15년이 지난 일을 다시 꺼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도록 해. 그럼 내가 나중에 상황 봐서 몇 푼 지어주든지 할 테니까 이만 나가봐. 그 사람 오면 괜히 일만 복잡해진다고. 당신 아들이 얼마나 아빠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다른 가족들은 아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데 당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바람에 항상 기가 죽은 채 소극적으로 살아갔었다고. 다른 건 원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원망도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아빠라고 한마디만 해줘. 그럼 나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하지만 끝까지 당신 생각만 한다면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당신을 무너뜨릴 거니까 잘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었고 우리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는 것도 숨기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거 아니겠어? 나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괜히 피 보기 싫으면 내가 말한 걸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당신 말을 왜 들어줘야 하는 건데? 아직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이 힘들게 읽어온 모든 걸 다 빼앗을 수 있어.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당신한테 아이가 있었어? 나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잖아.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나한테 온다는 연락도 없었잖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 여자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했는지 나한테 계속 자기 전 남편인 것 같다고 오해를 하는 거야. 나는 저 여자를 처음 봤거든. 나한테 미리 연락을 했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괜히 말 돌리지 말고 방금 했던 얘기 다시 해보라니까. 당신한테 정말 아이가 있었어? 내가 첫 여자라고 했었잖아. 어떻게 결혼식까지 하고 아이까지 있었으면서 나를 속였던 거야? 그것도 15년이나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거냐고. 저기요, 그쪽이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목발을 짚고 들어온 한 여자는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딱 봐도 몸이 상당히 약해 보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던 여자는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모든 걸 설명해 주었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하길래 크게 다칠까봐 저도 모르게 부축해 주었어요. 그렇게 소파에 앉힌 뒤 계속해서 15년 전의 사건을 전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됐는지 안주인은 그 사람에게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했어요. 하루 이틀 속인 것도 아니고 15년의 세월 동안 거짓으로 행동한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남편은 안주인에게 바로 무릎을 꿇었고 철없을 때의 행동이라며
자기가 전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꺼내었어요. 뭘 알아서 처리해? 저 사람들의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당신이 지금 해야 될 건 나랑 저분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겠지. 나는 당신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오늘 내가 듣게 된 이 모든 사실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아빠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했던 쓰레기 짓을 전부 다 설명드릴 거야. 지금까지 정말 편하게 살아왔지? 돈 한 푼 안 벌고 우리 부모님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금까지 생활했었으니까 다 내 덕으로 살아온 거잖아. 이제 평생 혼자 한번 살아봐. 내가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한참 지난 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잖아.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그만 흥분하고 좋게 해결하자.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나 봐. 나한테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한 적 없던 사람이 저분한테는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네. 돈이 그렇게 중요해? 당장 내 앞으로 당신 부모님들 당장 불러와. 이 모든 상황들을 봐야 하지 않겠어? 평생 남의 등 뒤에 붙어서 살려고 했다가 모든 진실이 밝혀져 어쩐데? 전 남편은 위기를 느꼈는지 저에게 마지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그리고 전 시부모는 5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부모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전 남편은 매달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안주인의 병으로 유전이 될까봐 아이가 없었던 전 남편은 결국 그 집안에서 내쳐지게 되면서 땡전 한 푼 없이 내쫓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은 전 남편을 상대로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셨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전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죠. 결국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은 법정에서 사기 결혼을 인정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 물질적으로 조금의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그 집안 사람들의 재산을 땡전 한 푼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그 사람은 오갈 데가 없게 되자 저희 반찬 가게에 나타나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조금도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전 남편은 편하게 생활했지만 저희 가족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었으니까요. 문제는 제 아들한테 친부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 개차반 같은 사람이 제 아들을 이용해 또 접근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전 남편이 빈털터리로 접근하는 걸 막고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적은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행복하게만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접어든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번에 제 위로 새형님과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됐을 때 새형님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형님들의 행동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말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따돌림을 처음으로 겪게 되었고, 결국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시모의 몸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는데요. 평소에 당뇨병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근감소증까지 심해지면서 좀처럼 몸이 회복이 되지 않으셨어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몸에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근력까지 떨어지시다 보니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만 해도 조금은 늦출 수 있다고 의사가 설명을 해 주었지만 시모는 좀처럼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식구들이 시모를 신경 써드려야 했는데 아주버님들과 다르게 새형님은 오로지 전적으로 모든 일들을 저에게 전부 맡겼어요. 평소에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지만 시모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시댁 식구들이 있을 때는 앞에서 도와주는 척 하더니 눈에 벗어나기라도 하면 하던 일에서 아예 손을 떼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던 중 주말에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식사 준비를 한창 하던 도중 새형님들이 또다시 음식을 준비하다가 손을 털어 버리더군요. 그리고 막내인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며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님들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같이 일을 도와야죠. 저 혼자 하면 저녁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동서가 손이 빠르잖아. 그리고 저녁마다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까지 하다 보니 음식 솜씨까지 좋아서 어머님이 동서가 해준 음식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있잖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좋은 말도 못 듣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가 알아서 음식 준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막내 동서가 공식 식모잖아요. 얼마나 일을 잘해요? 며느리로 정말 잘 들어왔다니까요. 묵묵히 할 일만 하니까 잔소리 안 해도 돼서 얼마나 좋아요. 내가 봤을 때 요즘 막내 동서가 불만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머님 저렇게 되시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 한마디만 해도 인상부터 쓰는데 형님들이랑 내가 언제까지 동서의 버릇없는 모습을 봐줄 것 같아?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형님들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왜 저만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막내면 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요? 그럼 동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먼저 들어오지 그랬어. 그럼 동서가 생각하는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시간에 음식 다 준비했겠는데? 새 형님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화가 끓어올랐지만 시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분위기도 안 좋은데 괜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상대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땀 흘리면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세 형님들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식탁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맛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음식을 맛보던 형님들이 어떤 음식은 짜고 간이 맞지 않는다면서 오늘따라 음식 맛이 형편없다며 불만을 털어 놓았어요. 첫째 형님이 한마디 꺼내자 둘째, 셋째 형님까지 모두 덩달아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게 되면서 세 형님들한테 한마디 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오신 시모가 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곤 버럭 화를 내셨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지팡이를 하늘 높이 올리시더니 세 형님들의 머리를 한 대씩 쥐어 박으셨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시모가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막내 며느리는 땀 흘리며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셋이 앉아서 만들어 온 음식 주워 먹고 있어?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동서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저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보여서 잠깐 앉아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좁은 주방에 넷이나 북적거리면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 수나 있겠어요? 동서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한테 오해를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이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셨는데 제가 무슨 설명을 더 해드리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었어요. 2년 동안 형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어요?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온갖 잡일은 저에게 전부 다 시켰잖아요.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일을 제기하니까 저를 따돌리시면서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좋은 관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너희들은 막내 며느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고 싶니? 큰 며느리 네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 손이 사람이면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막내 동서가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잘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만 챙겨주는데요? 이것도 차별 아니에요? 저희가 열심히 해도 항상 불만만 늘어놓으시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잘했다면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 어쩜 셋 다 똑같이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데 애들도 아니고 당장 안 일어나? 시모는 들고 계신 지팡이를 힘겹게 휘두르시면서 주방에서 난리를 치셨어요. 세 형님들은 지팡이에 맞기 싫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었죠. 주방이 시끄러워지자 시부모님 안방을 구조 변경을 하던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시모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모습에 놀라서는 급하게 말리면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세 형님들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듣게 되신 시부는 화가 나셨는지 한마디 하시게 되면서 형님들의 잘못을 추궁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집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공평하게 집안일을 함께하게 되었죠. 세 형님들한테 사과를 받긴 했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 혼자만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만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으로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형님들은 좋은 관계로 지내겠다는 시부모님과의 약속을 또다시 어기고 말았어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시모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오기 위해 잠깐 외출을 하게 되었고, 시부는 시모와 함께 마을에 있는 공원으로 잠깐 외출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세 형님들과 처음으로 한 공간에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였죠.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첫째 형님이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저를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분위기를 감지한 저는 시선을 회피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대파가 담겨있던 소쿠리를 제 머리 위로 뒤집어 씌웠어요. 내가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동서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 만드니까 좋아? 우리가 맨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냐고.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꾸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언제 얼굴 볼 때마다 동서한테만 일을 몰아줬어? 가뜩이나 어머님이 우리 셋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동서 덕분에 시댁에 올 때마다 눈칫밥 먹고 있다고. 늙은이들만 아니었어도 동서는 나한테 바로 머리채 잡히고 걷어차였을 거야. 요즘 아버님까지 동서 편을 들어주니까 아주 기가 살아서는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나대지 말고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시부모님이 지켜본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노인네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아? 누구랑 더 오래 있게 될까?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인생은 줄을 잘 타야 된다고 그랬어. 동서는 지금 상당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면 어쩌려고 그래? 어차피 어머님은 이제 얼마 못 살아. 나이도 많은데다가 당뇨에 근감소증까지 생기셨으니 말 다 했지. 한번 시작된 병은 멈출 수 없는 거라고. 당뇨가 얼마나 많은 합병증을 가져오는지는 동서도 알 거 아니야? 오래 살지 못하는 어머님한테 투자하지 말고 어느 길을 택해야 앞으로의 삶이 편해질 수 있는지 생각을 잘해야 될 거야.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고 그때 돼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서로가 성격이 안 맞아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앞으로 동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삶이 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잘 판단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형님들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어머, 내가 봤을 때 동서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지 그래?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야. 쓸데없이 객기 부리지 말고 앞으론 조용히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 자, 이건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동서한테 주라고 한 거거든? 이건 내가 주는 거니까 시부모님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주길 바래. 무슨 말인지 알지? 벌어먹고 살겠다고 식당에서 시간제 일까지 하고 있는데 형님이랑 내가 일감 몰아주면 또 한마디 나올 것 같아서 일당 넣어놨으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서둘러 음식 준비 끝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시간제 일당보다 훨씬 센 거 알지? 알아들었으면 9만 원 가방에 넣어놓고 그 성격 더러운 노인네들 오기 전에 서둘러 끝내도록 해. 동서도
앞으론 우리 편이 돼야 하지 않겠어?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누가 보면 제가 돈독이 오른 사람인 줄 알겠어요. 더 이상은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저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주방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형님들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노인네라뇨. 아무리 앞에 안 계신다 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주버님들은 도대체 형님들과 왜 결혼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시부모님께 노인네라고 막말까지 뱉는 것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뻔히 보이네요. 어차피 시부모님께서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면 형님들 얼굴 볼 일도 없어요. 제가 아버님 댁에 왜 오는데요? 저에게 항상 잘해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는 거지. 형님들한테 시달리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똑바로들 행동하세요. 아랫사람한테 본이 돼야죠. 그리고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9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셋째 형님한테 다시 돌려주는 순간 뒤에서 첫째 형님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면서 제 머리채를 손으로 휘어 감았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머리카락을 휘어 감은 상태에서 끌어당기다 보니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첫째 형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했고 뒤이어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도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다면서 제 머리를 한 움큼씩 잡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던 터라 양손으로 세 형님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댔고 좁은 주방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서로 뒤엉켜 굴러다니게 되자 주방에 있던 식기들이 전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셋째 형님이 헝클어진 머리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뭔데? 잘 지내던 집안에 들어와서 초를 치는 거야? 너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시키는 거 묵묵히 하면 되는 거지. 왜 토를 다는 건데? 너는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 상사가 일을 시키면 군말 없이 하면 되는 것처럼 이 집안에서도 서열이라는 게 있는 거야. 동수한테 얼마나 많은 일을 시켰다고 집안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망쳐놓는 건데? 나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다고. 오늘 아주 끝장을 보던지 아니면 그만 좀 설치고 조용히 지내. 제가 왜 조용히 지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지. 형님들이 시키는 거 하려고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를 기죽여서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평생 그렇게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저는 제 타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요. 형님들도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제가 아니라 형님들이라고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세 형님들을 뿌리쳤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9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어 형님들의 면상에 뿌려 버렸어요. 서로가 한데 엉켜 한바탕 난리를 친 상태라 체력이 다 떨어져 거친 숨을 내쉬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 잠깐 침묵이 흐르는 동안 식탁에 올려져 있던 제 가방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핸드폰을 꺼내들자 시모의 전화였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의 한마디에 새형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이제 그만 들어가도 되냐며 물어보시자
대충 상황이 끝난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잠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당황한 새형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주방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들이 줄지어 들어와 주방에 펼쳐진 광경을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되었고, 남편은 제 곁으로 달려와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시부모와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였어요.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해? 하마터면 당신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 형수님들은 저희 아버지랑 했던 약속 잊으셨어요? 형님들이 자초한 일인데 어쩌겠어. 약속한 대로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저번에 각서까지 쓰고 지장까지 찍었잖아요. 아주버님들 실시간으로 전부 다 확인하셨죠?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형님들이 저를 이렇게 막대하는데 제가 계속 참고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보, 영상 녹화는 잘 됐는지 확인 좀 해줘. 내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한 번만 더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까지 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아버님, 이건 전부 다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막내 동서가 저희를 도발한 거라고요. 왜 항상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확인 다 했는데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네가 큰 며느리면 밑에 애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고 내가 분명 얘기했는데 너는 막내 며느리를 막대한 것도 모자라 시부모한테 노인네 취급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원하고 있었어. 겉으론 착한 척 잘하는 척 다 하더니 뒤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그 영상 이리 줘봐라. 너는 이걸 보고도 끝까지 거짓말이 나오지? 저번에 작성한 각서 꺼내와 봐라.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이기 전에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들은 시부모님과 함께 의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형님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면서 한동안 형님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이런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새형님들한테 각서를 받았었지만 항상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저를 막대하던 행동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이런 문제로 남편이 주방에 CCTV를 설치하길 원했고 모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주방 구석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형님들은 시댁 식구들이 외출한 틈을 타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실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거실 테이블 밑에 있던 각서를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왔고 시부에게 각서가 넘겨지자마자 새형님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각서는 새형님들의 인생이 달려있을 만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각서였죠. 또 한 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새형님들이 운영하고 있던 화장품 가게를 되돌려 받겠다는 각서였어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까지 전부 다 몰수하겠다는 정말 중요한 각서였죠. 여기서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새형님들은 아주버님들과 결혼을 하고 육아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형님들한테 같이 사업 하나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새 형님들은 관심사가 같은 화장품 매장을 차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부가 가지고 계신 상가에 세 형님들이 화장품 매장을 차릴 수 있었죠. 전적으로 시부가 뒤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셔서 들어오는 수익은 세 형님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직업이 있었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가 저에게 똑같이 제안을 하셨을 때 거절을 했었어요. 식당 일을 시간제로 했던 건 부모님 지인분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퇴근하고 바쁜 저녁 시간에 잠깐 도와주면 반찬들과 월급까지 챙길 수가 있어서 도와줬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새 형님들은 이런 저를 식모라며 놀려댔고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자 결국 서로의 감정이 터진 거였어요. 그렇게 시부는 모든 걸 바로 잡으시려고 각서까지 쓰게 했는데 형님들은 저를 증오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는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형님들은 시부에게 매달려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잠깐 한마디 하려 했던 게 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동서를 함부로 대한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테니 화장품 매장만큼은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손이 사람으로서 많이 부족했고 이제 정신 차렸으니 앞으론 본이 되는 모습 보여줄게요. 저도 항상 막내 동서를 먼저 챙길 테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야 자리 잡아서 화장품 매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상당한데 그걸 다시 가져가신다면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잖아요. 저도 아버님 며느리인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너희들은 지금 화장품 매장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잊은 거 없니? 내 아들들과의 관계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거라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 어머님, 그런데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죠. 솔직히 어머님도 잘하신 건 없잖아요. 왜 저희들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잘하려고 노력해도 알아주지도 않았으면서 항상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돌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서운하게 다가왔는지 알아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뭐라고? 네가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건 생각 안 하고 막내 며느리한테 조금 관심 줬다고? 그걸 서운해 하는 거야? 어떻게 너희들은 조금도 반성할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너희 집안이 금전적으로 힘들었을 때 도와준 건 기억 안 나? 사돈분들께서 내 아들을 좋게 봐주셔서 빚까지 갚아줬었는데 그런 건 전혀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거지?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지내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갈라서도록 해.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막내 며느리한테 물리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전부 다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까 소송 들어갈 테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다시는 우리 집안과 엮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당신은 지금 당장 사돈분들께 전부 전화 돌려요. 시모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데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온몸이 떨려오는 걸 참으시면서 새 형님들한테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각서에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시 모든 걸 포기하고 물러나겠다는 마지막 각서 내용의 조건이 적혀 있었죠. 첫째, 둘째 형님은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셋째 형님이 막무가내로 나가면서 시부모님의 신경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결국 새 형님들의 부모님께서 전부 다 시댁으로 달려와 모든 상황을 듣게 되시면서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새 아주버님들은 형님들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매장은 시부께서 다시 가져가셨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새 형님들은 현재 지죽은 듯 조용하게 지내면서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를 막대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모의 등살에 첫째 형님 내외는 별거를 하고 있고 둘째 형님네는 왕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셋째 형님은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움받았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치는 모습에 아주버님도 포기를 한 듯 보이네요. 셋째 형님네 부모님 빚 갚아드리는 것도 시부모님이 다시 상환하시라고 닥달 중이십니다. 새 형님들은 결국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일제히 쪽박을 차게 되었지만 아직도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형님들을 용서해 줄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라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형님은 그동안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씀씀이가 커져서 그런지 시부에게 매달리고는 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큰 아주버님도 형님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별거를 하면서 앞으로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동안 묵묵히 며느리로서 할 일을 해왔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를 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관계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시작되는 월요일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